조선 초기 왕조가 막자리를 잡아가던 시절, 궁궐 깊숙한 곳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 이들도 있었고 평생 궁녀로 살다 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궁녀에서 시작해 후궁이 되었고 태종의 마지막 아들을 낳은 여인 선빈 안씨입니다. 선빈 안씨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인물이며 검교 한성윤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검교직이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직이 아닌 명예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녀의 집안이 높은 양반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중간 정도의 신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안씨의 집안은 아마도 중인 계층이거나 하급 양반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성윤이라는 관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 안희는 한성부와 관련된 직을 받았습니다. 한성부는 오늘날로 치면 수도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비록 검교직이라는 명예직이었지만 이러한 직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안씨는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입궁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407년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궁녀가 되는 것은 평민이나 중인 집안의 딸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고 운이 좋으면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있었으니까요. 조선 초기 궁궐은 수많은 궁녀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왕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 옷을 찢고 빨래하는 일, 청소를 하는 일, 왕과 왕비를 가까이서 시중드는 일 등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을 궁궐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황궁하거나 아니면 궁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궁녀들에게는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 띄어 승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녀로서는 가장 큰 신분 상승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후궁이 될 수 있었지만 왕실의 복잡한 정치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특히 정비인 왕비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안씨가 언제 어떻게 태종의 눈에 띄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왕자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조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고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으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1400년에 즉위한 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안씨가 태종의 승은을 입은 것은 아마도 태종 제2 중반 이후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모두 어렸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14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태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태종은 이미 원경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두고 있었고 다른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 민씨는 매우 강한 성품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왕자 시절부터 함께한 부인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후궁들은 모두 원경왕후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고 안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씨는 태종의 총애를 받아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후궁으로서 왕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혈통을 잇는 일이었고 어머니인 안씨에게는 궁궐 내에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왕자나 옹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곧 평생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안씨가 궁녀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국 태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외모였을 수도 있고 성품이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특정한 재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전하지 않지만 수많은 궁녀들 중에서 안씨가 선택받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안씨는 태종과의 사이에서 이남이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해령군 이지와 익령군 이치고 두 딸은 경신 옹주와 또 한 명의 옹주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바로 익령군 이치입니다. 익령군 이치는 태종의 유복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태종은 1422년 세종 4년에 승하였는데 그때 안씨는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곧 가문의 보호자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왕자의 경우
아버지인 선왕의 총애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라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세종은 이복 형제였고 안씨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족 자녀들의 자기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정비 소생의 아들은 대군, 후궁 소생의 아들은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의 경우에도 정비 소생은 공주, 후궁 소생은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안씨의 자녀들은 모두 군과 옹주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대군과 군의 차이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대우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군은 왕위 계승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여겨졌지만 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익명군은 태어날 때부터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삶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안씨의 자녀들은 모두 어렸다고 합니다. 익명군은 물론이고 두 옹주도 태종 승하 당시 매우 어린 나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안씨가 태종 말년에 총애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태종이 승하할 때가 1422년이었으니 안씨가 궁녀로 입궁한 때는 늦어도 1407년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후궁으로서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늦은 시기, 아마도 1410년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채 남편인 태종을 먼저 보내야 했던 안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 명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머지 세 자녀도 어렸습니다. 왕의 후궁이라는 지위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안씨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세종은 현명한 군주였고 아버지의 후궁과 이복 동생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안씨가 숙선 옹주로 봉적되고 그녀의 자녀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배려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태종이 승하하고 세종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1421년 안씨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숙선 옹주라는 자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 5월 11일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숙선 옹주라는 자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시대의 후궁들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빈이었고 그 다음이 귀인, 소의, 수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옹주라는 자기는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옹주는 공주보다 한 등급 낮은 왕녀의 칭호인데 후궁에게도 옹주라는 칭호가 붙은 것입니다. 당시 태종의 후궁들 중에서 빈으로 책봉된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간택을 통해 들어온 명빈 김씨가 태종 제2기간 중 유일하게 빈으로 책봉된 후궁이었습니다. 의빈권 씨의 경우는 세종이 즉위한 후 아버지 태종을 위해 빈으로 올려준 것이고 안씨가 선빈으로 추봉된 것은 훨씬 후된 고종 때의 일입니다. 안씨가 숙선 옹주로 봉적될 때 그녀의 아버지 안희도 함께 영예를 얻습니다. 그는 검교 판안성부사에 제수됩니다. 이것도 역시 명예직이었지만 왕의 후궁 아버지로서 적절한 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장인, 즉 중전의 아버지에게는 정일품 부원군이라는 자기를 주었지만 후궁의 아버지에게는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당한 품계의 명예직을 주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안씨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그녀는 여러 차례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당시 왕실 여성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재산권 문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첫 번째 송사는 1430년 세종 12년에 일어났습니다. 태종이 승하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안씨는 영평군 윤계동과 집터 문제로 다툼을 벌입니다. 윤계동은 누구일까요? 그는 신빈신 씨의 첫째 딸인 정신옹주의 남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태종의 후궁 소생 왕녀의 남편과 집터를 두고 싸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층위에서 흥미롭습니다. 우선 당시 왕실 인척들 사이에서 재산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양 도성안의 땅은 매우 귀했고 특히 좋은 입지의 집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물이 좋고 지세가 적절한 땅은 누구나 원했지만 공급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후궁이었던 안씨와 왕녀의 부마였던 윤계동, 둘 다 왕실 인척으로서 일정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실 인척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 좋은 땅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그 집터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송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태종사 후 그의 후궁들이 처한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스스로의 생계와 거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더 주목할 만한 송사는 1468년 세조 14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송사로부터 38년, 태종 승하로부터는 46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안씨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놀랍게도 자신의 친딸인 경신옹주와 송사를 벌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법정에서 다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비와 전답을 비롯한 재산 분배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를 짓고 각종 일을 시킬 수 있었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전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는 곧 생산의 수단이었고 수입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재산 분쟁이라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나 가족 간의 불화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처한 구조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 특히 과부가 된 여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가문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왕실 인척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정한 지원은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과 다른 딸도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노비와 전답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죽어서도 제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신옹주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녀 역시 과부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는 당연히 자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 재산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당시 사회의 상속 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이 비교적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권이 부모에게 있었고 자녀들은 부모 사후에야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신옹주는 어쩌면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미리 일부 재산을 받으려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송사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송사가 벌어진 바로 그 해에 안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1468년에 송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안씨는 사망했습니다. 어쩌면 송사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재산 정리를 하려다가 딸과 갈등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딸은 화해하지 못한 채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당시 여성들의 삶과 경제적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왕의 후궁이었고 왕자와 옹주의 어머니였던 안씨조차 노년의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일반 여성들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1468년 7월 15일, 음력으로는 6월 17일, 안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종 승하 후 46년이 지난 시점이니 상당한 장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씨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가족 중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딸 경신옹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 태종은 물론이고 큰아들 해령군도 작은아들 익령군도 그리고 다른 한 딸도 모두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특히 아들 익령군 이치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유복자였던 그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다니요. 어머니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 경신옹주와는 재산 문제로 다툰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가족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안씨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씨의 묘는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양 도성 밖이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왕실 인척들의 묘가 여럿 있던 지역입니다.
2019년 6월 7일 이 묘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안씨의 묘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묘역에는 분묘일기, 묘표일기, 상석일기, 산신제석일기, 문석인일기, 장명 등 일기가 있으며 전체 면적은 230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묘의 규모와 성물의 구성을 보면 안씨가 비록 빈으로 책봉되지는 못했지만 태종의 후궁으로서 그리고 왕자와 옹주의 어머니로서 적절한 예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석인이 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문석인은 무덤을 지키는 돌로 만든 문간 형상의 성물로 일정한 신분 이상에게만 허락되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묘의 소유자는 전주 이씨 익령군파 종회입니다. 익령군파는 바로 안씨의 아들 이치의 후손들입니다. 태종의 유복자로 태어나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익령군이지만 그의 혈통은 이어져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조인 안씨의 묘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안씨는 생전에 숙선옹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선빈 안씨입니다. 선빈이라는 칭호는 언제 어떻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는 고종 때의 일입니다. 고종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선대왕과 왕족들에 대한 추승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태종의 여러 후궁들에게 빈의 자기를 추봉했습니다. 안씨가 빈으로 추봉되면서 받은 호가 바로 선빈입니다. 선은 착할 선자로 선량하고 어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전에 그녀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선량한 사람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 추봉된 칭호이지만 현재는 선빈 안씨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그녀의 묘를 소개할 때도 숙선옹주 선빈 안씨 묘라고 하여 두 칭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이는 그녀의 생전 자기와 사후 추봉된 자기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선빈 안씨는 조선 초기 왕실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궁녀로 시작해 후궁이 되었고 왕자와 옹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화려하고 영화로웠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씨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후궁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정비에 비해서는 낮은 지위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대군이나 공주가 아닌 군과 옹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안씨가 여러 차례 송사에 휘말린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집터를 두고 다른 왕실 인척과 다투고 심지어 친딸과도 재산분배 문제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 특히 과부가 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안씨의 이야기는 조선 초기 왕실의 복잡한 가족관계도 보여줍니다. 태종에게는 원경왕후 미식뿐 아니라 여러 후궁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씨와 윤계동의 송사는 이러한 왕실 인척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가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안씨의 평범하면서도 때로는 힘겨웠던 삶은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궁녀로 들어와 후궁이 되었고 4자녀를 낳았으며 남편의 사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식들과도 갈등을 겪었지만 끝내 장수하여 천수를 누린 한 여성. 이것이 선빈 안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태종의 후궁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그들의 투쟁과 인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왕과 영웅의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빈 안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역사의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중랑구 묵동의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안씨의 묘는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봄이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선빈 안씨는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를 찾는 사람들은 5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한 여성의 삶을 기억합니다.